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절대 왕정까지 했죠. 절대 왕정까지 했고 이번 시간에는 근대로 들어갑니다. 근대. 근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또 뭐 아시고 하실 텐데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근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돼요. 근대 전에는 이제 뭐 고대도 있고 중세도 있고 거기서 이제 르네상스부터 와서 인간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리스 시대 때는 인간, 인권, 민주 이런 단어가 좀 있었죠. 그리스 시대 때는 오히려. 근데 중세 때 오고 나서부터는 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인간이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부터는 이제 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근대부터. 그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좀 보이기 시작했지만 근대 시대 때는 내가 중점이 된 거고, 그리고 근대 전에 절대 왕정이 있었죠. 절대 왕정.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권 신수설, 신으로부터 왕권을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 명령은 곧 신의 명령이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대된 개념들이 바로 근대에 나온 거예요. 왕 너만 신한테 그 권리를 받았느냐? 나도 받았다. 근데 그것이 신으로부터 받았다기보다도 이제 사회 계약으로 이것을 맺자. 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기서 또 국민이란 단어가 나오고 시민이란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가장 큰 그 시민, 부르주아 계급의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죠. 없었다가 사실 시민 개념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민이란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뭐 시민헌장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시민헌장. 그리고 옛날에는 뭐 했죠? 뭐 국민교육헌장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그거 모르시죠? 국민교육헌장. 네, 몰라요. 그거 모르시죠? 배웠어요. 5시인가 6시인가 뭐 막 애국가 나오면 이렇게 막 경례해야 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예. 토요일 날은 반공일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그 나눠준 그 프린트본을 보면요. 여기 근대 이성 시민혁명은 사실 사상과 철학과 과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이게 나오죠. 이런 과학 혁명들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이 뉴턴 이전까지 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놓은 과학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 윤리, 사회과학, 그리고 생물, 그리고 과학까지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그 18세기 때는 그 전까지는 왕권 신수설이었죠. 왕권 신수설을 보댕이나 보시에가 이렇게 그 지지를 했고, 거기 기반은 중상주의라고 그랬죠. 상업이 발전하면서 왕권을 떠받쳐주고, 봉건제도는 이제 무너졌으니까 귀족이나 그런 기사들은 이미 다 그때 당시에 다 없어졌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법 사상이라는 게 나옵니다. 홉스, 로크, 그리고 루소, 몬테스큐에, 볼테르. 계몽 사상이라는 게 이제 이성에 의한 계몽 사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게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존 로크,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루소. 루소가 좀 뭐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자녀를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교육자지만 이 루소가 그냥 방임하고 그냥 버렸죠, 자식을. 그런 좀 말과 행동이 사실 뭐 인간이 다 다른데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인상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예? 인상이 제일 좋아 보이는데. 예. 원래 사기꾼들은 인상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 그 껍데기로 책을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예. 그게 영어 표현인데 그것처럼 이제 인상은 좋아요. 인상이 안 좋은 존 로크. 예. 미국 있잖아요. 미국의 모든 사상이 존 로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사회계약설, 이게 사회계약설은 다 사회계약설을 주장해요.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 홉스는 왕정시대 사회계약을 이제 뭐 입헌군주제이긴 한데 이게 왕의 절대 권력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인간이 딱 태어나면요, 모든 사회가 서로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 한자를 보면 이게 무슨 자죠? 아자잖아요. 이걸 보면요, 한자를 보면 이게 삐죽삐죽해요. 서로 찌르는 것 같아요, 남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사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조금 우월하다 생각하면 남을 업신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좀 못하다 하면 그 사람 밑에서 또 어떻게 좀 잘 보여서 뭐 이익을 취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강한 사람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계약설이 필요하고, 그 사회계약설을 유지를 하고 그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홉스고요. 로크나 루소는 왕이 필요 없다. 시민들이 하는 그런 옛날에 공화정에 더 발달된 민주정치를 요구를 한 거죠. 로크나 루소나. 그래서 존 로크 같은 경우는 명예혁명, 미국혁명, 명예혁명 이따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루소도 역시 사회계약설을 주장을 했죠. 이 사회계약설의 그 근거는 이성과 진보의 확신이에요. 이제 근대 시대 때는 과학과 이성과 그런 것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가 이제 없어지고 대신 시민이라 나에 대한 개념. 그 전까지는 나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나란 존재가 없고 왕이 시키는 대로, 교황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제는 교황도 권력이 많이 사라졌죠. 많이 없어졌어요. 교황이 권력들이. 그리고 왕도 이런 이성과 사회계약설 때문에 왕의 그런 절대 왕정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하고 누구랑 대결합니까? 시민이랑 이제 대결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 이성 시대죠. 그래서 여기 홉스, 로크, 루소 프린트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 이게 나오죠. 여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지배자에게 전면 양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있으면 서로 싸우니까 그걸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인데 여기서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실적인 국가가 탄생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왕이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형태, 특히 입법, 사법, 행정이 가장 처음부터 발달된 나라가 바로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런 거를 통해서 권리 청원, 권리 장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민주사회가 발달됐고 특히 조지 1세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 왕이 이제 끊겼어요. 왕 혈통이. 끊겼는데 혈통들은 많은데 누구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다?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네, 캐톨릭을 가진 사람은 절대 영국에서 왕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찾다가 찾으니까 독일에 있는
어떤 사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을 조지 1세로 세워가지고 데려왔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54살. 죽을 날짜 받아놓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에 관여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는 이제 왕은 실질적인 존재가 아닌 상징적인 존재고, 실질적인 거는 다 내각제, 의원과 총리가 하는 거로 이제 바뀌었죠. 존 로크 역시 자연법이 지배하는, 존 로크는 이제 평등한 상태로 봤고 여기는 투쟁의 상태로 봤죠. 여기 루소도 비슷합니다. 로크랑.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다 평등하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존엄, 평등, 자유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사회 계약으로 국가가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로크와 루소의 주장이고, 홉스는 아니다. 왕에게 그 권력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홉스의 주장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리바이어던, 영어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 욥기라고 들어보셨죠? 욥기. 욥기에 나옵니다. 바다 괴물. 이게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왕이 거느리고 통치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많으면 강자가 약자를 죽일 수 있고 약자는 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군주가 보호한다 라는 게 바로 홉스의 리바이어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 권력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라는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주권자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서 사회계약적인 군주제를 했던 게 바로 토마스 홉스입니다. 토마스 홉스. 근데 여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이제 혁명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성과 왕권이 부딪히니까요. 왕이랑 이성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귀족, 평민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 프랑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모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루이 14세부터 계속해서 절대 왕정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절대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거 절대 왕정 제도가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너만 하나님이 특혜를 줘서 왕으로 세우느냐. 우리도 이성이 있고 우리도 존엄한 존재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는 3부 회의가 조집돼 가지고 이 테니스 회의 그 코트에서 회의가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왕을 죽이는 혁명이죠. 왕을 죽이는 혁명. 근데 그 전에도 왕을 죽였던 혁명이 있습니다. 찰스 1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찰스 1세. 찰스 1세가 프랑스 혁명 전 한 100여 년 전에 목이 잘려나가요. 누구에게?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영국에 혁명이 일어나죠. 그게 청교도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는 개신교 중에 장로교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죠?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캐톨릭이에요. 지금도 캐톨릭이고. 영국은 뭐가 주일까요? 성공회가 주죠. 성공회. 왜냐면 헨리 8세로부터 성공회가. 그러니까 잉글랜드에도 뭐 성공회, 청교도, 캐톨릭 다 있었고 스코틀랜드에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좀 주된 종교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찰스 1세가 청교도, 개신교인 올리버 크로멜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올리버 크로멜이 롤드 프로텍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호국경이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명이 돼요. 그래서 독재 정치를 또 하게 되죠. 그 프랑스 혁명 전에 있었다라는 걸 기억이 돼요. 여긴 바스티유. 그때 그림 보여드렸죠. 옛날에.
기억 안 나세요? 예, 이게 바스티유 감옥인데, 바스티유 감옥. 여기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 거. 바스티유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이제 예, 풀어준 거예요. 여기 정치범도 많이 있고, 정치범 죄수 있지만 정치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이제 바스티유, 파리에 가면 바스티유 감옥이 있고, 그 바스티유부터 이제 콩코드 광장, 루브르, 개선문까지 쫙 일자로 사실 연결되어 있는 게 파리거든요. 그 파리는 이제 그 지금의 도심이 18세기 후반에 거의 완성된 도심이고, 라데팡스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제 신도시. 원래 그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원래 있던 건물을 부수진 못해요. 그래서 늘 리모델링하고 맨날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항상 신도시와 구도시가 있는데 그나마 파리나 런던 뭐 그 정도나 신도시가 있지 다른 데는 신도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그대로입니다. 로마 가시면은 그 도로가요. 뭐 몇백 년 된 도로도 있지만 2000년 전 도로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그 돌로 깔은. 그러니까 신도시는 이제 라데팡스라고 그 큰 건물들이 있는 거기까지 이제 쭉 일자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파리 가면 이제 개선문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19세기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이제 도시 계획을 했는데 이 파리 혹시 가신다면 이 바스티유 감옥 그쪽 이제 한번 구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 그러니까 이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사실 이 근대 혁명 중에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다른 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다른 나라. 왜냐면 혁명의 물결이 다른 나라까지 가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때 다른 나라 중에 가장 그 적극적인 나라가 바로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랑 스페인 합스부르크랑 이제 나눠졌다고 말씀드렸죠. 펠리페 2세 때 이제 나눠졌어요. 펠리페 2세 쪽은 스페인계로 나가고 그 카를 5세의 그 아들이 펠리페 2세니까 카를 5세의 그 동생에게는 페르디난드에게는 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갑니다. 결국 합스부르크는 이제 18세기 넘어서는 스페인도 이제 18세기 갈 때 스페인이 그 저기를 선언해요. 그 파산, 국가 파산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금이 많았던 스페인이 파산을 선고하고 오스트리아가 합스부르크가 좀 워낙 강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많이 약해지는. 그래서 지금의 오스트리아 가면 되게 작잖아요, 나라가. 인구가 겨우 1000만이 안 되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유럽에서는 큰 편이에요,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인구 4000만 넘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은 거의. 대부분 1000만, 500만. 그러니까 맨날 조사할 때 뭐 살기 좋은 나라 뭐 해가지고 보면 다 500만에서 1000만 사이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를 합친 인구랑 비슷해요.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6개 국가를 합쳐야지만이 한국이랑 인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분의 1만 줄여도 1인당 국민소득이 15만 달러가 되는 거예요. 15만 달러. 노르웨이가 거의 한 18만 달러 됩니다. 1인당 소득이. 카타르 같은 나라도 20만 달러예요. 카타르가. 노르웨이가 왜 이렇게 잘 사느냐? 유전인하고 고등어, 골뱅이 이런 거 잡아가지고 대구 이런 거, 명태 이런 거 잡아가지고 그걸로 500만이 사는 거예요. 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그 국민의회가 조직되고 이제 여기에서 루이 16세가 나중에 처형이 되죠. 콩코드 광장이라고 그 파리에 가면 있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 근처입니다.
거기 콩코드 광장인데 오벨리스크가 있고 거기서 루이 16세랑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왕들은 절대 왕정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빵이 없냐 그거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을 못 먹는다는데 왜 빵을 못 먹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입법의회 지롱드파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 맞서 혁명 전쟁을 합니다. 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하느냐?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에게 혁명의 물결이 가면 자기 왕권이 위협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인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 시댁이 오스트리아예요. 그 오스트리아로 혁명이 오면은 오스트리아 왕도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공격할 때 이제 공격하게 되고 프랑스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프랑스는 좀 조직이 없죠.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그때 이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할 때 진격하면서 만든 노래가 라 마르세이라고 이게 프랑스 국가입니다. 지금 프랑스 국가 연주할 때 그게 막 진격하자 그거예요. 막 진격하자 나가자 그게 요때 전쟁할 때 만든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 축구 대표팀이나 뭐 주로 축구할 때 그런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 할 때 쟤네들 애국가를 부를 때 이때 전쟁할 때 나오는 그 국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이때 로베스피에르라고 유명하죠. 이 사람이 이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때 했던 뭐 1, 2, 3, 4조, 5조 있는데 특히 이제 자연권, 재산권,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 저항권, 평등한 권리 이게 가장 그 시민혁명 시대 그리고 근대 이성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개인의 재산과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주권 권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자산.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기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형성한 자산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걸 지켜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 전에는 절대 왕정에서는 왕이 내놓으라고 하면 다 내놨잖아요. 근데 근대 사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도 어떻게 되죠? 얘도 단두대에서 처형이 됩니다. 단두대. 그 프랑스는요 단두대로 처형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랑 독일이랑 가보면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영국이나 독일은 조금 인종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혈통이 백인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백인이 아니어도 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영국 수상은 어느 나라 사람? 인도 사람이죠. 인도 사람인데 워낙 또 뭐 금융계에 유명했던 사람이고 또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그러니까 영국에서 지금 그 여자 수상이 한 달 하다가 그만뒀어요. 다음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인도 사람을 이제 한 거고 프랑스에 가면은 아무리 좀 별로다 인종도 별로 뭐 좀 백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좀 똑똑하면은 좀 공직이 높은 자리를 세워줄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프랑스의 테러나 이슬람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프랑스가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잖아요. 자유 진보 하면은 프랑스였는데 이제 이 유럽에서도 보수적인 나라가 지금 되어버리고 있어요. 마크롱 시대 때는 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데모할 때도 프랑스가 뭐 진압을 합니다만 경찰들이
그렇게 심하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미국처럼 합니다. 프랑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봐도 가장 진보적인 나라가 한국이에요. 경찰이 함부로 못해. 경찰이 맞는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에요. 이렇게 싸우면은 경찰이 하지 마세요 말려. 중재자인데 너는 뭐야 하면서 경찰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총부터 꺼내는데. 로베스피에르가 이제 처형 나오고 로베스피에르의 로베스피에르는 강경파고 옹범파가 바로 이 당통이라는 사람인데 로베스피에르나 당통이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폴레옹 다음으로 많아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그때 나온 거예요. 혼란의 프랑스를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랑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는데 마땅한 지휘관도 없고 왕도 없죠. 로베스피에르를 하나 세워놨는데 독재하죠. 그때 나폴레옹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웅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이기고 뭐 다 이기는 거예요. 프로이센도 이기고 다 이겨요. 스페인도 점령합니다. 근데 영국한테 나중에 이제 지죠. 넬슨한테도 지고 웰링턴한테도 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보나파르트 1세인데 이게 나폴레옹 아들인데 거의 20살에 죽어요. 저기를 못 이어줍니다. 이 엄마가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왕가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 갔다가 거기서 그냥 죽어요. 나폴레옹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이제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또 혼란기가 생기는 거예요. 왕정. 예, 또 왕정으로 갔다가 다시 혁명으로 갔다가 프랑스가 나폴레옹 때까지는 전성기였는데 나폴레옹 이후부터 1810년도 이후부터 1900년까지는 이 프랑스가 대혼란기입니다. 이 90년 동안. 그러니까 왕도 세웠다가 왕을 또 쫓아냈다가 또 왕을 세웠다가 이런 혼란기. 거기에 공산주의 파리 꼬민이라는 공산주의 정권도 중간에 생겨요. 근데 그 공산주의 정권을 또 누가 몰아내냐? 프로이센이 몰아내는데 그건 이따가 하고요. 나폴레옹은 이제 이집트 가서 뭐를 가지고 오죠? 로제타. 예, 로제타 석. 예, 너무 잘 로제타 석을 가져오게 되죠, 나폴레옹이. 근데 그거를 영국한테 뺏겨서 로제타 석은 지금 어디에 있다? 대영방. 예,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 뭐 가시면 영국 박물관에 그 로제타 석. 예, 영국 박물관에 가장 많은 것은 미라고 루브르는 미술 작품이 많아요. 근데 그 영국 박물관에 미술 작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아시리아관이라고 했죠. 아시리아관. 뭐 패키지로도 많이 가시는데 그런 패키지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시니까. 또 박물관이 공짜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제 자기가 왕관을 쓰죠. 처음에 이제 통령으로 임명이 돼. 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이라는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나 제도는 프랑스, 독일, 미국은 별로 안 섞였어요. 프랑스, 독일을 가지고 일본이 좀 이렇게 짬뽕한 거를 일본 용어를 다 끌어다가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용어들, 사회계약 용어, 법률 용어, 과학, 뭐 공학 용어는 다 일본어입니다. 그게 일본어. 일본식 한자예요, 다.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지가 이제 관을 쓰는 거죠. 이때는 교황은 별로 힘이 없었으니까요. 지가 써요. 근데 이게 그림이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고전주의 화가. 그러니까 고전주의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죠? 고전주의가 뭐라고 그랬죠? 미술사학에서 뭐 이건 고전주의, 인상주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큐비즘. 고전주의란 뭐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스 로마 사건과 신화를 덧붙여서 그리는 그림들이 대부분 고전주의예요. 그 고전주의의 대가가 자크 루이 다비드.
자크로이 다비드는 미술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니콜라 푸생이란 화가가 있었죠. 니콜라 푸생. 니콜라 푸생이 17세기 때 프랑스의 대가였고 18세기 때 19세기 초반에는 자크로이 다비드. 그랬고 자크로이 다비드에 반발한 사람이 자크로이 다비드를 이어간 사람은 앵그르라는 사람이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리고 거기에 저기 조금 대척되는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은 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갑자기 제가 그 화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때 기억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이제 총재정부, 총령정부,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가 즉위가 됩니다. 1804년에. 처음에 이제 통령이 돼요. 통령, 대통령. 처음에는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 독재를 하다가 로베스피에르가 처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를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전쟁도 해야 되는데 테르미도르의 반동, 이게 이제 이거는 저기고 이 테르미도르 파에 있는 사람들이 총재 정부를 만들어서 5명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정권을 유지를 해요.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전하잖아요. 5명이 이 프랑스 정권을 통치를 한다는 게 이제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까지 즉위를 하고 나폴레옹이 쫓겨나죠. 네. 쫓겨나서 루이 18세는 바로 루이 16세, 죽은 16세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한 명 또 나와요. 이따가. 그 다음에 빈 회의가 나오네. 빈 회의가 뭘까요? 빈 회의. 빈 회의.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가 돼요. 그리고 프랑스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갑니다. 그 빈 회의라는 것은 나폴레옹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자. 프랑스 혁명 시대 이전으로 절대 왕정 시대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빈 회의예요. 그게 오스트리아 빈. 당시 합스부르크 왕가가 가장 그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의 핵심이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빈 회의 체제, 빈 체제가 있고 워털루 전쟁에서는 이제 지게 되죠. 웰링턴한테. 지게 돼서 그 노래도 있죠. 워털루. 아시죠? 예. 예. 아바의 워털루.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여기서 지고 나폴레옹이 이제 죽게 되죠. 세인트 헬레나로 갔다가 또 탈출해서 이 뭐 3일 천하를 하긴 하는데 나폴레옹은 이제 쓸쓸하게 거의 한 15년 왕으로 황제로 살다가 유럽 최고의 황제가 됐죠. 황제로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게 엘트레스 데 마요 엔 마드리드인데 이게 프랑스 군들이 스페인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학살을 하는 장면입니다. 학살. 그리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기 형을 스페인 왕에 앉혀요. 이게 프라도 미술관 그 가면은 이게 고야의 그림이에요. 고야. 스페인 화가 대표적인 화가 고야잖아요. 고야, 벨라스케스. 근데 이게 엘트레스 데 마요. 마요가 5월이거든요. 엘트레스 3. 이게 1808년 5월 3일에 일어난 사건을 그린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있을 때 스페인도 유럽 전역이 다 이제 나폴레옹 지배로 들어갔다는 거죠. 나폴레옹은 이제 여기서 다 전투를 대부분 이겼는데 러시아에서 졌죠. 러시아 원정에서 또 겨울에 실패. 히틀러도 러시아 가서 실패. 러시아는 이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러시아는. 얘네들은 그냥 러시아나 중국은 아직도 사람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히틀러도 여기 스탈린그라드 전투도 있지만 어디죠?
상트페테르부르크. 거기를 포위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데도 러시아는 항복을 안 했어요. 되게 겨울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게 큰 탈이 났고, 트라팔가랑 여기 어디 워털루 여기서 이제 지게 되면서 이제 끝난 거죠. 트라팔가에서 넬슨한테 지는데, 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가장 유명한 광장이 트라팔가 스퀘어입니다. 트라팔가 광장. 거기 트라팔가 광장 바로 앞에 내셔널 갤러리라고 있어요. 내셔널 갤러리. 제가 내셔널 갤러리 주로 화장실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은 안 보고 항상 거기 지나갈 때 화장실. 왜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외국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면 다 화장실이잖아요. 백화점 화장실 가면 감탄한다고 그랬죠. 화장실 없으니까 꼭 화장실을 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이 없으니까. 내셔널 갤러리 앞에 있는 트라팔가 스퀘어 가장 유명한 그 광장. 넬슨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넬슨 동상은 항상 하얘요. 비둘기 똥 때문에. 네, 항상 하얘요. 비둘기들이 막 닭만해요. 워털루에서는 이제 웰링턴한테 지고, 이때는 뭐 쫓아낸 거죠. 이제 나폴레옹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쫓아낸 겁니다. 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여기 판테온이라고, 로마의 판테온 있죠. 판테온.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판테온의 무덤에 이게 안장이 됐죠. 프랑스에 가면 판테온. 이게 산부회, 국민회, 입법위회, 국민공회 뭐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통령으로 저기가 됐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이 됐다. 거기서 이제 자기가 또 황제로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게 이제 통령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황제하면 권위가 있어 보니까 자기가 교황 불러다가 자기가 이제 통령으로 해서 이제 황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 교황령이 있거든요. 이태리 안에 교황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 나라도 침략을 못해요. 거기 교황령을 요때 나폴레옹 때 교황령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여기를 지배하겠다고 교황이랑 이제 합의를 해요. 그 교황령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이탈리아 통일 때 이탈리아라게 이제 수복이 되죠. 그쪽이. 부르봉 왕조가 이제 다시 오는 거죠.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가 다시 부르봉 왕종이 오고, 부르봉 왕조에 루이 18세가 있었는데 잘 못해요. 또 야, 혁명 다시 한번 해. 7월 혁명 했다가 또 2월 혁명. 그리고 여기는 또 공화정이라는 게, 이때 또 대통령이 하나 생기는데, 이때 대통령이 나폴레옹 3세. 예, 너무 잘하세요. 나폴레옹 3세는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예요. 조카가 대통령이 됐다가 지가 또 황제가 돼 또. 예? 삼촌 따라하는 거예요 또. 황제로 여기 있을 때, 요때 1870년에 프로이센이라는 전쟁이 가지고 엄청 깨져요. 그래서 프랑스가 프로이센에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점령하고 독일이 통일되는 그거를 1871년도에 어디서 통일제국을 선포하느냐?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어디죠? 베르사유궁 거울의 방에서. 거기서 하죠. 그 프랑스가 망한 거예요. 독일한테. 프로이센한테. 그때 독일이 아니었으니까. 독일이 이제 바이마르라는 국가가 있었고,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이제 가장 양대 산맥인데, 나중에 이제 바이마르랑 합치게 돼요. 바이마르 지역은 이제 뮌헨 쪽 이쪽이고, 프로이센은 저쪽 폴란드 근경에 있는 그쪽이 원래 프로이센이었고,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가 망하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게 알사스 로렌이 이때 거기 프랑스에서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알사스 로렌은 독일어를 이제 배워야 되는, 그거를 다룬 게 바로 별이잖아요. 그 슬픔.
그래서 이제 거울의 방에서 했던 게 또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그땐 지죠. 그때 거울의 방에서 또 베르사유에서 또 독일에게 프랑스가 보복을 하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를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폐가 엄청난 지폐 1조 마르크짜리 지폐가 나오고 지폐 한 장이 1조 마르크예요. 빵 하나를 사려면 100조 마르크가 필요해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되는 거고 이 루이 18세가 이제 다시 집권을 하죠. 나폴레옹이 죽은 다음에 야 나폴레옹 해도 안 되겠다. 왕으로 다시 가자. 응? 시민들이 이거 뭐 혁명해봐 이거 응? 아무런 소용이 없다. 우리가 더 못 살겠다. 왕 때가 낫다 해가지고 루이 18세 16세의 동생입니다. 이 루이 18세의 동생이 또 샤를 10세예요. 루이 18세가 이제 쫓아내고 얘를 세워도 얘도 형편없어요. 그 루이 16세의 동생들입니다. 이게 다 왕으로 했는데 다시 혁명, 다시 왕정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레미제라블 아시죠? 레미제라블인데 이게 참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뮤지컬은 영화로도 많이 나와가지고 영화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히트했는데 이게 어느 배경이냐? 어떤 사람들 잘 모르는 분들은 레미제라블 맨 마지막은 뭐 혁명을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아, 프랑스 혁명인가 보다. 무슨 혁명만 하면 우리는 프랑스 혁명밖에 모르니까. 프랑스 혁명이 아니라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 아까 여기서 보셨죠? 7월 혁명. 네, 7월 혁명. 이게 7월 혁명이에요. 여기 유인물에 한번 보시겠어요? 유인물에 여기 있나요? 이게 영국 혁명부터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45페이지 보면요 7월 혁명이라고 돼 있고 7월 혁명 때 샤를 10세를 내쫓은 겁니다. 샤를 10세. 샤를 10세가 누구죠? 얘죠, 얘. 루이 18세의 동생이자 루이 16세의 동생이기도 한 샤를 10세를 내쫓고 누구를 올렸어요? 루이 필립. 여기 보면 루이 필립이라고 루이 13세의 직계는 아니고 반계 가문을 올렸어요. 루이 13세의 반계 루이 필립을 올렸죠. 근데 이제 루이 필립도 나중에 2월 혁명 때 쫓아냅니다. 그게 이제 레미제라블이 그때 이제 왕을 쫓아내고 혁명으로 가는 다시 혁명 가는 게 그 배경이 바로 레미제라블이에요. 그 7월 혁명이 1830년인데 그 빅토르 비고가 이 레미제라블을 썼던 게 1831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게 이제 나폴레옹 3세인데 나중에는 이제 다 혁명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을 한번 뽑아보자 또 그래요. 이제 선거로 이 왕도 안 되고 나폴레옹 같은 독재자도 이제 다 실패하니까 야 우리 한번 대통령 선거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나폴레옹 3세 이 나폴레옹의 조카입니다. 보나파르트 조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일 잘하나 보다 했는데 여기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요 나폴레옹 3세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바로 비를렘 1세라고 여기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 여기 프로이센의 포로가 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프로이센한테 졌다고 그랬죠. 예. 비를렘이 아니라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한테 이제 저 포로가 돼요. 이 루이 나폴레옹 3세가 런던에서도 좀 있었고 독일에서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어를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너 왜 우리 쳐들어왔냐? 우리 프로이센 지금 강해졌는데 너 이길 줄 알고 쳐들어왔냐? 포로가 된 겁니다. 왕이 포로가 되면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한테 프랑스가 이제 패하는. 설마 독일한테 지겠어? 독일은요 예전에는
독일이 무시당했다고 그랬잖아요. 18세기 이전은 뭐 나라도 아니었고, 특히 30년 전쟁의 그 전쟁터가 어디였습니까? 독일이었어요. 독일.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 만만하게 봤다가 이제 다 깨진 거죠. 그 전에 독일이 오스트리아도 다 이기고 그쪽을 다 지배하고 이제 프랑스와 맞붙은 거예요. 근데 맞붙은 이때가 1870년대인데 사실 그 영국이나 프랑스는 그때 식민 지배를 계속 늘려나갔죠. 그런데 신흥 강국인 독일은 식민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식민지를 하려고 그때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되고 프랑스랑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프랑스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 식민지를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거기 개입을 해요. 이 프로이센이 프랑스는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영국까지 달라들면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그 당시 영국이 최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영국도 프랑스를 좀 견제하면서 우리보다는 좀 못하니까 그래도 좀 견제하면서 같이 나눠 먹고 전쟁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안 하면서 나눠 먹는 게 좋은데 갑자기 프로이센이라는 놈이 끼어드니까 프로이센을 죽여야 돼요. 원래 구질서를 파괴하는 프로이센을 용서할 수가 없죠. 프랑스랑 영국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다가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 편을 드니까 할 수 없이 얘가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식민지가 별로 없습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중에 독일어 쓰는 데가 없죠. 다 영어 아닌 프랑스어입니다. 이 수직으로는 영어권이 많고 좌우로는 저기 프랑스어가 많고요. 여기 이 비스마르크 항상 피레침을 달고 다녀요, 이 사람. 여기에 맞으면 그냥 다 죽었어요, 이때. 이제 프린트물 앞쪽으로 보면요, 이제 영국 혁명이 되는데, 영국 혁명. 청교도, 명예, 여기 미국 독립,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미국 혁명, 미국 독립 운동보다는 더 나중의 사건이에요. 나중의 사건. 그 뉴욕 그 바다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그걸 누가 줬죠? 프랑스가 줬죠. 그 자유의 여신상 원본이 어디 있냐? 세느강에 있습니다. 이 세느강 가시면요. 세느강이 여기 저기 갑천보다 작은 거 아시죠? 네. 세느강은 진짜 폭이 좁아요. 네, 폭이 좁고 어떤 데 또랑 같아요, 이게 진짜. 근데 이 그 자유의 여신상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한 20m 되려나. 그게 원래 원본이에요. 원본이고 그거를 이제 미국에다가 갖다 줬죠. 가서 조립을 했죠, 미국에서. 프랑스가 왜 도와줬느냐? 영국이 꼴보기 싫어서. 영국 꼴보기 싫어서 도와준 거예요, 사실은. 프랑스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스튜어트 왕조라고, 스튜어트 왕조는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후사가 없습니다. 후사가 없는데 왕족을 보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밖에 없어요. 스코틀랜드에서 데려온 겁니다. 그게 제임스 1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임스 1세. 여기 제임스 1세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임스 1세부터 나오고 제임스 1세의 아들이 찰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의 아들이 찰스 2세. 그리고 제임스 2세는 찰스 1세의 동생이에요. 제임스 2세. 자기 딸한테 쫓겨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스튜어트 왕조, 스코틀랜드 왕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미국 독립혁명은 이제 뭐 미국은 좀 안 다루니까. 근데 찰스 1세 때 이제 저기로 제임스 1세라는 찰스 1세 때 청교도들이 탄압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미국으로 1600년대 초반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무래도 영국보다 바닷가
그 해안 그런 것들이 영국에 비해서 조금 그 덜하고 상업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왕정이 더 강하겠죠. 구제도가 더 많아요. 영국은 옛날부터 좀 상행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열려있는 오픈 마인드가 됐어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근데 프랑스는 이 절대 왕정이 많았는데 사실 이 절대 왕정에서 계몽사상 영향을 사실 가장 많이 급격히 받아서 혁명까지 이어진 게 바로 프랑스죠. 그래서 이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연도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권리청원은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청교도 혁명에서 찰스 1세가 처형이 당하고 크로멜도 나중에 처형이 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항해법이라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나 이런 그 국가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영국 바다를 거치려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어떤 나라든지 그 법이 있었고 크로멜이 아까 로드 프로텍트라 임명이 됐죠. 그리고 크로멜이 죽은 다음에 찰스 2세가 이제 즉위가 되는데 찰스 2세가 크로멜이 찰스 1세를 죽이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크로멜의 무덤을 파가지고 그 뼈를 저기 합니다. 또 막 이렇게 부관참시라고 하죠. 화가 나니까 찰스 2세도 그랬던 게 이제 찰스 2세고 심사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캐톨릭 로마 캐톨릭 아니면 그 로마 캐톨릭이 인 사람은 그 저기 뭐죠? 그 공직이나 왕에 임명될 수 없다. 이런 법이 바로 심사령이에요. 그리고 인신보호령. 인신보호령은 뭐 우리가 함부로 구속당하고 함부로 조사받고 그런 게 없는 걸 인신보호령을 하죠. 그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이제 즉위가 되는 찰스 2세가 쫓겨나고 이제 제임스 2세 동생이 즉위하는데 여기서 제임스 2세도 뭐 잘 못하니까 쫓아내는데 누가 쫓아내느냐? 그 의회가 쫓아내가지고 제임스 2세의 딸이 네덜란드에 시집갔어요. 제임스 2세 딸 앤과 메리와 올해안에 윌리엄이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과 함께 공동왕이 돼요. 그게 명예혁명 권리전.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피를 안 흘렸다는 혁명이에요. 그냥 다른 건 다 막 전쟁하고 피 흘리고 그러는데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보면은 북아일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있죠. 북아일랜드 IRA.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없는데 런던에서 지하철 타다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내리거나 하면 같이 따라 내려야 된다. 뭐 무슨 사이렌이 막 울리면 그 지하철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내려야 된다. 그런 게 바로 IRA. 이 북아일랜드 그 해방 그 테러 리스트들이 여기다 이제 폭탄을 설치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웨일즈,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이게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이고 월드컵 할 때는 다 따로 출전을 하죠. 스코틀랜드는 법도 다르고 지폐도 달라요. 스코틀랜드 파운드가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 가서도 스코틀랜드 파운드가 1파운드로 쳐줘요. 거래가 됩니다.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보면 스코틀랜드 파운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웨일즈, 네 나라가 합친 거는 뭐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나라 합친 거. 그래서 이게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게 어느 나라 국기냐면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이거는 어딜까요? 스코틀랜드. 이건 어딜까요? 이게 잉글랜드 국기입니다. 이게 잉글랜드 국기예요. 우리가 이거는 아는데 이거는 잘 모르셨죠? 월드컵 경기를 보면 그 운동복에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항상.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웨일즈. 뜬금없이 용이 그려 있어요.
용을 가운데로 놓으면 조금 이상해서 요건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진 게 요거죠. 요거 유니언 잭이라고 하죠. 유니언 잭. 그러니까 요것도 십자가, 요거 십자가잖아. 유럽은 다 국가 십자가죠.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이게 X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것도 십자가예요. 예. 이거 처음 하셨어요? 예,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예. 요것도 십자가고, 요것도 십자가고, 다 십자가예요. 얘는 뜬금없이 용이 웨일즈는 참 모르겠어 저도 왜 용을 이렇게 그렸는지. 용용 죽겠지도 아니고. 예. 얘가 이제 처음 스튜어트 왕조를 만든 제임스 1세. 엘리자베스 여왕 후에 나온 제임스 1세고, 다음 아들인 찰스 1세. 얘가 이제 여기 처형당하죠. 처형당해서 올리버 크로멜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무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즉위를 했다. 올리버 크로멜이 무덤.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에서는 존경을 받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영국에서는. 뭐 우리야 뭐 잘 모르지만 크로멜이 뭘 했나를. 근데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이제 리차드 크로멜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일찍 죽어요.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무덤 파헤쳐가지고 이제 부관 참시를 하고. 그게 영국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왕권보다 어떻게 보면은 왕권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게 프랑스보다 굉장히 좀 내전도 없고 좀 안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굉장히 더 크게 이제 큰 부흥기를 맞을 수 있었고, 프랑스는 그 나폴레옹 죽은 다음에는 혼란도 극도의 혼란이에요. 굉장한 혼란입니다. 프랑스가. 그래서 너무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삶도 힘들고 전염병에 이게 굉장히 힘든 나라가 됐는데, 조금 쉬셨다가 이제 다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누구나 다 손흥민을 하려고 그래. 누구나. 근데 누가 골키퍼를 하면 누가 뭐 미드필더하고 수비를 누가 봐요. 근데 다 손흥민을 하려고 하니까 다 손흥민 같은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성공하고 나머지 다 나고자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아요. 야, 손흥민 할 사람 딱 3사람. 수비 3사람. 골키퍼 3사람.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관중해. 그러니까 외국은 아직도 귀족 제도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어요, 외국은. 한국은 클래스는 없어요. 한국은 다 네가 돈 있으면 다야 그러는데, 응? 네가 돈 있으면 다야 막 그러는데, 외국은요 클래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클래스에 만족을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대학 진학률도 별로 없고, 거기를 가면은 그 길을 쭉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국이랑 외국이랑은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 서울대를 떨어졌는데 하버드를 충분히 붙을 수 있을 수도 있고, 하버드는 떨어졌는데 서울대를 또 뭐 붙을 수도 있고.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평가 기준이. 인간에 대한 평가 기준이. 수능 같은 거 안 봐요, 외국은. SAT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게 SAT가 있긴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봅니다. 그거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야 점수로 자르잖아요. 점수. 네. 점수로 자르는 게 근대까지의 교육이에요. 근대까지. 그러니까 현대 교육은 지금 외국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외국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거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세계 탑까지 왔는데, 그런 제도적인 면에서는 너무 후진국이라는 거죠. 제도.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막 교육시켜가지고 뭐 몇 점을 맞느니 이게 아니에요. 외국은 한 방향으로 뛰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네가 가야 될 방향으로 뛰면 다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할 사람들은 공장에 가던가 뭐 빵을 굽든가 그쪽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공부하거나 뭐 운동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그거를 조언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특히 독일 같은 데가 잘 되어 있거든요. 독일은 다 공짜니까. 독일은 제 사촌 동생도 옛날에 봤을 때 야 너 학교 어떻게 가냐? 빈손으로 간다는 거야.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전까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나눠지니까 얘는 직업반, 얘는 공부할 사람, 운동할 사람. 4학년 때 나눠져요. 너무 일찍 나눠지긴 하는데 그래서 애들이 또 불만이더라고요. 독일은 이제 계획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독일은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국가예요. 좀 다릅니다. 한국이랑. 그 한국은 너무 획일적이고 누가 노스페이스 입으면 똑같이 입어야 되고 너 뭐 PC방 하면 다 그쪽으로 가고 누가 주식 어디 한다면 다 그쪽으로 가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올라오면 같이 올라가고 네, 이게 너무 심해요. 이게 어떤 기준도 없고 그걸 이제 서구 사회는 그걸 이제 한 200년 동안 만든 거고 한국은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입시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제 입시학원도 이제 끝났어요. 한 10년 후면 다 없어집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입시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1년에 450억씩 번다는 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예. 450억을 벌어요. 수학 현우진 강사가. 요즘 한 3~4살부터 그렇게 예. 영어부터 시작해갖고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안 그러면 뭐 못 따라간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그래도 될 것 네. 같은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여기 다 애들 선행하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그 완벽하게 한 다음에 선행을 안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시험 보면 다 틀려 애들 선행을 했는데 그 학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학원만. 그 외국은 이런 뭐 서로 죽이고 왕 됐다가 뭐 민주주의 했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뭐 독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는 크게 전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안에 내전이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외침은 있었는데 내전이 없는데 여기는 다 내전이에요. 그냥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유럽은 전체가 서로 친인척으로 다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스페인 여기 우리가 안 다뤘는데 여기 프린트물은 있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전과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왕위 계승을 하는 문제를 유럽 전체가 끼어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먹겠다라고.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많죠. 내전들이.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지고 찰스 1세가 여기 처형당하는 이 장면입니다. 찰스 1세가 여기 처형되고요. 이때 이제 여기 그 뭐냐면 그 흑사병이 또 영국에 돌아요. 이게 1660년대인데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런던에 있던 한 과학자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과학자가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그때 이제 만유인력 그 법칙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가 쓴 뭐 노트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노트가 있고요. 이 아이작 뉴턴은 아무런 기구 없이 이 수학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과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그 과학적인 이론을 수학 공식에 뒷받침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험은 없고 과학적인 이론만 있는 거예요. 실험은 없고 그거를 최초로 실험과 과학적인 이론을 실험과 수학 공식으로 나타낸 유일한 첫 인물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를 평가할 때는 아이작 뉴턴이 1위, 2위가 아인슈타인. 항상 거의 그래요. 아이작 뉴턴을 1위로 한 거는 아무것도 없이 무에서 유를 뭐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토대가 있었으니까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수학적 공식으로 도출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흑사병 때문에, 런던의 흑사병 때문에 시골로 아주 작은 시골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과학 법칙 했고, 이게 1666년도에 런던 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런던이 이제 좀 뭐 화재도 있고 막 전염병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외침도 있고 하지만 외국도 못지가 않습니다. 이웃나라 중국만 하더라도 50년 사이 1억 명이 죽은 나라예요. 50년 사이에 중국이. 문화 대혁명 때 많이 죽었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죽었을 때는 뭐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대약진 운동. 이때 뭐 참새 죽이기, 뭐 그런 운동을 했어요. 참새 죽이니까 뭐 좋은 쥐 죽이기. 근데 그걸로 뭐 농작물들 흉년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고 전쟁하고. 6.25 전쟁 때는 뭐 얼마 많이 안 죽은 거예요. 중국은요, 중국 역사를 보면 홍수, 기근, 그리고 지진,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모택동 때 1억 명이 죽었어요. 이 모택동 때. 문화대혁명 때는 뭐냐면 우리 이 자매님처럼 10대들이 막 우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너 선생짓 했지, 너 뭐 유교 가르쳤지, 너 기독교인이지, 뭐 너 뭐 의사지, 다 죽이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을. 예. 그 홍위병이라고 하죠. 홍위병. 홍위병. 홍위병 들어봤어요? 예. 홍위병.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미안해요. 예. 어린 친구들이 우리를 놓고 사상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 홍위병을 업고 모택동이 독재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중국 현대사에 있었어요. 거의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런던 대화제가 있었고, 이 런던 대화제가 이 모뉴먼트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이게 이제 테이트 모던 갤러리라고, 여기 원래 이게 화력 발전소입니다. 런던 템즈강에 보면 가끔씩 화력 발전소가 있어요. 안 쓰는 거. 화력 발전소를 이게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테이트 갤러리를 넘어가는 이 밀레니엄 다리라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차가 안 다녀요. 건너면 바로 여기 세인트 폴 성당이라고, 여기서 다이애나랑 찰스랑 결혼했죠. 81년도에. 여기 이제 이게 세인트 폴 성당이고요. 이 세인트 폴 성당을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요, 모뉴먼트라고 런던 그 화재 진압한 기념탑이 있고, 거기서 쭉 강 따라가면 바로 여기 타워 브리지가 있고, 타워 브리지 건너면 런던 탑. 그 헨리 8세가 엠 볼린도 죽이고 뭐 가두고, 그리고 유토피아 지금 누구죠? 갑자기 보리네 또. 예. 그 사람도 죽이고 가두고 했던 곳.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이게 템스강 강변에 살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아파트에서 문 열고 보면 바로 그 화력발전소가 딱 보여요. 그 화력발전소가 런던의 상징이고, 그리고 화력발전소 옆으로 롤러코스터를 해가지고 놀이공원도 만들어놨어요. 런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소를 그 박물관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파리 가면 오르쉐 박물관이 원래 어떤 거였죠? 오르쉐 미술관이 기차역이었잖아요. 기차역을 미술관으로. 그러니까 오르쉐 미술관은 인상파 화가들만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인상파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익숙하고. 오르쉐 미술관 가면은 그 인상파 화가들 그림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스코틀랜드인데, 여기 위쪽이 이제 스코틀랜드 성이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도 제가 갔던 도시 중에 손을 꼽게 아름다워요. 런던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에딘버러는.
너무너무 좋고 이게 에딘버러 성인데 이게 성은 별로 멋있지 않은데 도시 분위기 자체가 에딘버러는 정말 좋아요. 그 에딘버러 그 칼튼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 그 건물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스코틀랜드 쪽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렇게 가보셔도 되고 얘가 이제 제임스 2세입니다. 이게 명예혁명 때 제임스 2세. 제임스 2세가 이제 딸 둘이 있었는데 이 딸 둘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오란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메리, 아까 제임스 2세의 딸. 그 제임스 2세도 친카톨릭 전쟁.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 저기 장로교 교육은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영국에 와서는 잉글랜드에 와서는 친카톨릭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의회, 그때도 국회가 있었거든요. 영국은 국회에서 반발을 일으킨 거예요. 특히 왕당파, 왕을 지지하는 의회 의원조차도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임스 2세를 내쫓고 제임스 2세인 딸인 메리랑 윌리엄을 네덜란드에 있는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가요. 프랑스로. 제임스 2세는. 도망간 거죠. 딸한테, 사위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게 명예혁명이다.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 권리장전, 권리청원 그런 거는 사실 뭐 다 이용을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의회의 승인 없이 어떤 법을 제정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그러니까 문제는 돈 아니면 법 문제예요. 다. 그러니까 왕이 세냐 의회가 세냐 시민이 세냐 왕이 세냐. 그래서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의 개정이나 효력을 정지 및 과세가 불가하다. 의회의 의견을 통과해야지만이 왕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법이죠. 그 의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제임스 1세 때부터 계속 전쟁을 했어요. 제임스 1세부터 찰스 2세, 제임스 2세까지 다 스코틀랜드 피죠. 근데 스코틀랜드랑 전쟁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로 왔는데 스코틀랜드가 계속 독립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니까 자기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왕이잖아요. 스코틀랜드 겸 잉글랜드 왕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보단 잉글랜드 지분이 훨씬 크죠. 스코틀랜드는 아직도 그때 시골이니까. 그래서 야 스코틀랜드 이 자식들 이거 손 좀 봐줘 해가지고 전쟁도 하고 또 외국하고도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군대를 징집하지 못하고 세금을 거두지 못하는 이거를 바로 권리장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의원 내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면책권 이런 게 옛날엔 상상을 못했잖아요. 어떻게 일개 시민이 면책권이 있어? 왕한테만 있는 거를 그거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정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권력들을 시민에게 이양하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제임스 2세나 아니 그 메리나 윌리엄 왕은 사실 국회의원들이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별 힘이 없겠죠. 왕으로 세운 거라. 영국을 보면 이렇게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농사를 졌던 건데 농사를 졌던 땅을 갖다가 목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축업.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하면서 그 울타리를 칩니다. 여기 내 땅 하고. 그러면서 양모 산업이 발달하고 면직 산업. 그 맨체스터라고 유명한 도시죠.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맨체스터, 리버풀이고 뭐 리버풀은 뭐 비틀즈 때문에 유명한 거지. 거기다 항구지만 다 막 바다도 더럽고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런 도시는. 옛날 18, 19세기 때 가장 유명한 도시였지. 지금은 축구팀밖에 없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을 돼서 영국이 가장 큰 면직 산업이 되고 면직기가 그때
만들어지게 되죠, 영국에. 그 시민혁명, 청교도 명예혁명이 이때 일었고, 그리고 그 7년 전쟁인데 이 오스트리아와의 그 7년 전쟁. 그럼 나중에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고, 이때 미국이 이제 독립하려고 이렇게 했죠. 독립했고 76년에 러다이어트 운동은 이게 기계 파괴 운동입니다.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를 하니까 기계를 파괴하자 운동이 바로 러다이어트 운동이 됐고요. 뭐 증기, 뭐 심사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캐톨릭 교도는 왕이나 어떤 위의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걸 폐지를 했어요. 이제 캐톨릭도 자유를 준 거예요. 캐톨릭 교도들한테도. 그다음에 여기 쭉 보면 뭐 차티스트 운동은 노동자들에게도 뭐 저기 선거권을 달라는 거고, 뭐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죠. 크림 전쟁, 크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랑스랑 영국이랑 합쳐서 또 여기 전쟁을 했고, 그 다 전쟁의 역사죠. 여기 밑에 보면 수정궁 박람회라고 1851년도에 엑스포 있죠, 엑스포. 최초의 엑스포가 여기 생깁니다. 1851년도에. 수정궁이란 건 뭐냐면 그 전까지의 건축은 그냥 돌이나 석조로 만든 건축인데 여기에 유리 건축을 처음 해요. 1851년도에. 거기다가 이제 철에다가 유리로 그걸 해가지고 이때 최초의 박람회, 세계 박람회 최초로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둡니다. 거기에 자극받아가지고 파리도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하고 2차, 3차 계속 프랑스에서 하죠. 특히 1889년에는 에펠탑 1889년도 그때가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1789년도니까 100주년이 에펠타워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에펠타워가 상징이잖아요, 프랑스에. 이제 2층까지는 걸어가셔도 되고 2층부터 맨 꼭대기까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도 되고 1층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도 되고. 근데 걸어가도 이렇게 다 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섭진 않습니다. 걸어가셔도 힘들긴 하지만. 그때 엘리베이터를 그때 만들었을까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있었죠. 예. 엘리베이터가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런 고급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뭐 미국이나 유럽을 가면요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막 철문 같은 거 이렇게 닫고 한 2명이 올라가요. 그것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그런 데가 많아요. 예. 제가 옛날에 그 영국에 살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타기가 싫어. 막 마약 냄새가 나가지고. 예. 영국은 이제 G가 있어요. G가 그라운드입니다. 그게 1층이에요. 1이라고 써있는 숫자가 2층입니다. 영국에서는 그 엘리베이터라고 하면 리프트라고 하면 리프트. 아파트를 플랫이라고 플랫. 플랫이라고 합니다. 아파트를. 아파트먼트라고 안 하고. 리프트라고 해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 G 그라운드가 1층이고 1층이 2층이에요. 그걸 예. 좀 다르죠. 이게 언더그라운드, 여기 영국이랑 좀 비교했는데 영국 언더그라운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게 지하철인데 튜브라고도 합니다. 튜브. 이게 1860 몇 년도에 처음 영국이 했죠. 지하철이. 에어컨이 없습니다. 네. 지금 예. 와이파이 이런 거 없어요. 예. 이건 프랑스 메트로라고 돼 있고 파리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는데 파리는 지하철 자동문도 있는데 딱 내리면 자기가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이렇게 차 문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여는. 그 닫혀는 있는데 수동으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승객이. 유럽에 대한 환상을. 네. 소매치기와 막 거리의 똥들과. 이거는 미국 혁명 전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여러분 커피가 있고 차가 있잖아요. 차라는 건 처음에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다 녹차입니다. 녹차. 녹차에서 홍차, 블랙티, 우롱차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떻게 말리느냐 그리고 뭐 좀 태우느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국을 가면요 가장 영국은 이때만 차 문화예요. 차. 그래서 홍차. 홍차는 조금 그런데 블랙티라고 되게 쓴 차가 있어요. 그걸 왜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티는 너무 쓰기 때문에 거기다 우유를 타 먹습니다. 그걸 밀크티라고 해요. 밀크티. 그게 밀크티예요. 이게 귀족들의 상징입니다. 그거. 미국도 영국 따라해가지고 우리도 귀족처럼 영국처럼 이렇게 차를 마시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커피가 별로 안 마셨어요. 근데 차에다가 세금을 많이 붙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차가. 그래서 미국들이 화나가지고 영국 놈들 같은 뿔인데 이 차를 바다에 빠뜨리죠. 이게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커피를 못 마시니까 아니 차를 못 마시니까 야 커피를 한번 마셔보자 해가지고 커피를 마시게 된 거예요. 영국은 아예 또 커피도 많이 마시지만 차도 많이 마십니다. 근데 미국은 뭐 차를 그렇게 많이 안 마시고 차를 마신다는 거는 상류층. 그러니까 1990년대 이런 데는 차에다가 스시 있죠? 스시 이런 거 젓가락질하고 하는 거는 상류층의 상징이에요. 상류층. 그러니까 스시는 안 먹잖아요. 외국은 생선을 안 먹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먹는다는 것 그리고 젓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일본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류층. 그러니까 그 낮을수록 계급이 낮을수록 서양은 고기 위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지 이 생선 위주는 잘 안 먹습니다. 해산물. 또 비싸요. 비싸고 먹지도 않고. 이거는 1776년 7월 4일 독립 그거죠. 독립혁명, 독립선언서인데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그때는 필라델피아가 이제 수도였으니까요. 필라델피아가. 그쪽 이제 동부 쪽에부터 시작하고 서부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미국의 시대고 프랑스 혁명이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왕을 타도하고 우리 시민의 사회를 건설하자. 시민국가. 그게 확산이 된 거죠. 이게 뭐 2월 혁명, 7월 혁명. 여기 이때 에스파냐가 거의 망했다고 그랬죠. 나폴레옹이 침입하고. 이때 1800년도 초에 에스파냐의 식민지들이 많이 독립을 합니다. 여력이 없어요. 스페인이 그 남미까지 가가지고 식민지를 통치할 여력이 없게 되니까 그때 뭐 볼리바르나 뭐 산마르틴이나 이런 장군들이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런 데 다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 독립을 하게 돼요. 또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처음에는 실패해요. 이게 뭐 폭동도 있고 이따가 좀 할 건데 벨기에, 독일도 이게 다 실패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실패하고 프랑스처럼 성공을 하진 못해요. 다 실패합니다. 왜 탄압을 하니까. 러시아도 데카브리스트 이게 이제 지식층들이 절대 왕정에 대해서 항거를 하고 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무력으로 진압을 하니까. 근데 프랑스만 무력으로 해가지고 왕을 죽였죠.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 혁명 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 영국은 뭐 왕 죽이고 안정이 됐는데 이 프랑스는 이게 커지다 보니까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제 나폴레옹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스가 이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1822년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데 뭐 사실 뭐 영국도 도와주고 많이 도와줘요. 오스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 옆에 여기 그리스가 터키랑 붙어 있잖아요. 터키에게 200년 넘게 이제 식민지가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뭐 그리스식 웨딩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리스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욕할 때마다 이 터키 놈들 맨날 그런 욕을 해요. 저도 이제 그리스랑 같이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뭐 이렇게 언어를 그쪽 야 뭐냐 이렇게 하면 맨날 하는 게 욕부터 배우잖아요. 욕부터. 예. 그 친구가 알려준 욕들이 좀 있는데 아데가미수라는 욕을 막 맨날 아데가미수 헬라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가 그때 독립을 했고요. 뭐 여기도 이제 빈회의 아까 빈회의 말씀드렸죠. 그 프랑스 혁명을 저지하기 위해서 옛날 그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자. 절대 왕정으로 유럽을 안정화시키자 하는 게 빈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에서 이런 봉기가 있었는데 니콜라이 1세가 진압을 하죠. 니콜라이 2세 때가 끝이 납니다. 니콜라이 2세 때가. 그때 이제 끝이 나는데 니콜라이 2세 때가 이제 처형이 되죠. 소비에트에 의해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고 그리스도 독립하고. 이때부터는 어떤 왕이나 절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하고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게 근대 시대예요. 근대 이성 시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런 과학혁명 때문에 이제 근대 이성이 시작이 됐고요. 근대 이성의 사상에 또 단초를 놓은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부터 이제 그동안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실험과 관찰. 그러니까 옛날엔 실험과 관찰이 없었잖아요. 그거를 사상을 토대로 놓은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인데 이 사람도 이름이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미술사를 공부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이 이제 1901년인가 태어난 사람, 아일랜드 사람인데 프란시스 베이컨의 배다른 동생의 후손입니다. 이거는 1900년대 사람이고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 배다른 동생의 후손이에요. 그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이 그 옛날에 그 10년 전인가 소더비 경매에서 1600억에 팔렸어요. 보통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은 1000억대씩 합니다. 작품들이 주로 이런 건데 기괴하죠. 뭐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래 이게. 저는 별로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뭐 무섭기도 하고. 네. 근데 유명해요. 왜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유명합니다. 동명이인이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 베이컨의 우상이 4개가 있죠. 종족의 우상. 새가 노래를 하네. 노래하는 줄 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노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종족의 우상. 잘못 판단하는 거죠. 우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버리라는 거죠. 동굴의 우상. 네.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경에 따라 전에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 걔는 정말 무서운 동물이다.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안 무서운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걔가. 근데 여기 경험에 갇혀있는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유언비어의 실제 아닌만을 믿어 생기는 편견. 그런 게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어떤 권위자, 무슨 박사가 얘기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박사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현혹되면.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에 너무 권위를 많이 부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의학서에 따라 만든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난다고 합니다. 누구 박사가 그렇게 표현을 받답니다. 그런 게 다 극장의 우상, 이런 우상들을 다 깨자는 거죠. 또 옛날 것들을 다 깨자는 거예요.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가 기계적인 과학 환원주의의 시작입니다. 환원주의 설명을 드렸죠. 환원주의라는 것은 부분의 합은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게 전체를 다 분해를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전체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게 기계적인 환원주의거든요. 기계적인. 근데 하나 뭐 이런 거는 다 분해해가지고 조립이 가능하지만 사람을 분해해가지고 조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살아있는 거. 식물 하나라도 분해를 해가지고 접붙이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온전한 모양으로 되진 않거든요. 이게 기계적 과학 환원주의가 사실 이 기독교 신앙과 조금 배치되기도 하고 좀 연결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근대 철학 과학의 시작. 이 르네 데카르트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과학, 철학, 수학이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 그게 개신교든지 캐톨릭이든지 성공회든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내가 발견하고 그 법칙을 개발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주의죠. 근데 지금은 종합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만 박사를 키우죠. 어떤 분야. 그 분야에서만 박사지 다른 전반적인 걸 못해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다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욕심도 많아가지고 철학과 수학과 논리학과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소설. 이건 다 프랑스어도 아니고 이때 나온 논문은 라틴어로 썼습니다. 라틴어로 써야지 학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데이비드 휴미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회의주의, 모든 걸 이제 회의하는 거예요. 그 데카르트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처럼 회의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지를 계속해서 끝없이 묻고 묻는 사람. 인간은 백지기 때문에 여기는 경험주의죠. 경험주의. 여기는 이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영국의 경험론은 무조건 경험하고 실험하고 한 경험에 의해서 나온 지식이 최고고, 프랑스의 대륙 합리론, 이 사람은 경험보다도 뭐를 의시했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경험보다 우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종합한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가지고 오지만 그 지식을 이성에 담아야 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이성에. 그래야지만이 종합적인 지식이 이루어진다 하는 게 바로 임마누엘 칸트죠. 이런 것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이거는 세계사 강의이기 때문에 주정주의라는 게 도덕윤리는 감정에 의해 생긴다는 거예요. 측은지심 아시죠? 측은지심에 의해서 도덕이 생기는 거지 어떤 이성으로 도덕윤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이 데이비드 휴미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담 스미스. 들어보셨죠?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발, 손. 경제학에서 보이지 않는 손. 수요 공급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그게 아담 스미스인데, 원래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윤리학자예요. 도덕 감정론이라는 걸 썼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기도 하지만 자기는 경제학자라고 불리기보다도 도덕윤리학자로 불리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은 아닌데 이게 자유방임처럼 그 후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놨어요. 자유방임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 강자가 생기죠. 독점 자본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담 스미스예요. 이 국부론. 그리고 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라고 그냥 하는데 Philosophy Natural, Principia Mathematica. 이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 철학을 이제 자연 철학이 바로 그 자연 과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과학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연 철학으로 불렀어요. 철학. 그러니까 한국에서 수학과 외국에서 수학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수학은 기호 논리학이라고 해요. 기호 논리학. 수학은 다 기호로 돼 있잖아요. 그걸 논리적인 것에 따라서 해결하는 게 기호 논리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버트런드 러셀이나 화이트헤드 같은 철학자들이 바로 당시 최고의 수학자였죠. 버트런드 러셀이 뭐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지만 수학책이 있는데 이 사람 뭔 수학자길래 이렇게 수학책을 썼나 했는데 이 사람의 책을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넘겨보다가 1 더하기 1은 2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죠. 1 더하기 1은 2인데 뭘 그걸 증명을 해요. 근데 증명하는 논리가 안 읽어봤지만 다 그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가 돼요. 이게 미쳤나? 이 사람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1 더하기 1은 2인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그 TV를 보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하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 애들 산수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는 구구단 안 외웁니다. 구구단 안 하고 3 곱하기 3은 9를 3을 3번 더하는 개념으로 알려줘요. 더하기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좀 무식하기도 하고 걔네들은 더하기는 개념이 있지만 빼기는 힘들어해요. 빼기는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나누기라는 개념은 머릿속에 있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라는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는 왜 3 곱하기 3이 9예요 하면 이 자식이 질문을 그걸 몰라 막 구구단도 못해요. 이 자식 커서 뭐 달라고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수능 시험 막 이런 거 보면 수학 시험을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요구하지만 외국은 수학 공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천재들하고 막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TV에 봐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수학 공식을 몰라요. 모르는데 걔네들은 푸는데 20분 걸려. 푸는데 20분 걸려. 딴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1분이면 풀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없이. 근데 20분이 걸려요. 걔가 천재인데 공식을 몰라. 그게 걔네들의 수학 개념이고 그걸 수학을 잘한다 라고 보는 거고 우리나라 수학 개념은 빠른 시간에 모든 공식을 암기하고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가지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근데 이런 애들은 외국 유학 가면 힘들어해요. 제가 우연히 저기 카이스트에서 밥 먹는데 그 MIT에서 온 학생을 만났어요. 한국인데 여기 한빛 아파트 산대요. 근데 왔대요. 방학이라. MIT 난 처음에 중국 학생인 줄 알았어요. 맨발로 다녀. 머리를 빡빡이 하고 맨발로 다니는 게 미쳤나. 중국 학생 같다 얼굴이.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애래요. 근데 MIT 수학과를 다닌대요. 그 수학을 잘하겠다는. 자기 내년에 때려칠 거래요. 예. 자기 2년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수학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논리 철학에 뭐 수를 뭐 개념해가지고 하는데 자기는 다른 과로 전과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외국이 생각하는 건 달라요. 이 사람은 파라켈수스라고 연금술사면서 의사입니다. 파라켈수스, 켈수스라는 로마의 유명한 의사가 있었는데 파라라는 뜻은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볼레라는 게 비유라는 말이 파라볼레. 옆에서 본다라는 게 비유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 성경에 성령이라고 있죠? 이게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파라켈수스가 나는 이제 켈수스 같은 훌륭한 의사다.
연금 수렴석 의사, 유명한 의사입니다. 예, 마틴 루터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부아지에인데 라부아지에는 화학혁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 때 처형이 돼요. 왜냐면 부직업이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은 무조건 처형 대상이죠. 돈놀이 하는 사람, 그리고 뭐 공산주의나 이런 데는 돈놀이 하는 사람, 지주, 그다음에 신부나 목사 이런 사람 무조건 처형 대상이거든요. 처형됐어요. 이런 화학혁명을 통해서도 근대 이성이 이제 발달이 됐다.